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든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글 하나가 게시됩니다.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아찔하죠. 그런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틀 전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여자친구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현재 그녀는 병가 중이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상황이라는 내용.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용의자의 정체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바로 피해자가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게시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이게 허위로 올렸다기엔 내용이 꽤 상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다 가짜다 설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난 6월 2일 목포 MBC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만취한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벌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죠. 여기서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올라온 그 게시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매체에서 그 게시글의 캡처본까지 함께 보도하면서 모든 게 기정사실로 드러났죠. 흑산도. 여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섬입니다. 목포에서 2시간 남짓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인구는 2021년 기준 1,7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해안을 따라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섬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예요. 흑산도라는 이름은 이곳의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데 그런 흑산도에서 주민들의 검은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흑산도로 이사 오게 된 여성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 섬에 적응을 하면서 2개월차 생활 중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A씨는 주말 토요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 목포로 가게 돼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섬을 나왔고 반나절 정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채비를 했죠. 이때 부모님은 어차피 주말이니까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지만 그녀에겐 다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A씨가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마지막 배편을 타고 흑산도로 돌아옵니다. 이게 한 2시간 반쯤 걸렸고요. 도착하니까 저녁 6시 반이 넘어서 이제 막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당시 그녀는 터미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배에서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려던 그녀가 문득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밥을 차리기엔 좀 피곤했고요. 그래서 식당으로 향했죠. 잠시 후 A씨는 인근 횟집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 49살 박씨가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평소에도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이 짧게 인사를 나눴고요. A씨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 중이던 A씨 곁으로 한 남성이 다가와요. 그는 이곳 초등학교에 딸려 있는 유치원 학부모였던 39살 김씨였죠. 친근하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 저희가 아주 좋은 인산주가 있는데 괜찮으면 합석하실래요? 그 김씨가 가리킨 테이블에는 횟집 주인인 박씨 그리고 또 다른 학부형 34살 이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잠깐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술자리를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거절하면 되죠. 근데 분위기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 A씨는 흑산도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고작 2개월 신규 교사예요. 이 작은 마을에서 괜히 뻣뻣한 도시 선생님이다 라고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죠.
또한 도시와 달리 이 흑산도 초등학교는요, 전교생이 얼마 없는 소규모였습니다. 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잠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학부모, 교원, 또 지역 인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학칙 제정, 학교 예산, 민원, 말 그대로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섬에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이 도시에 있는 운영회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날 술자리에 있던 박 씨가 학교 운영위원회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도저히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죠. 잠시 후 그녀는 세 사람과 합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3명 학부모들의 연이은 권유로 그녀는 알코올 도수가 약 35도에서 43도가 되는 그 인삼주를 거의 10잔 이상 연거푸 마시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도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얼마 후 그녀는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만취 상태가 돼요.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선생님에게 이 세 학부모가 돌연 더러운 본능을 풀고자 했던 겁니다. 첫 시도는 횟집에서였어요. 밤 11시 16분과 11시 46분에 세 사람이 2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해요. 근데 마침 이때 주민 몇몇이 이 식당 밖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세 사람이 황급히 시도를 멈췄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장소를 옮기기로 합니다. 마침 이때 박 씨가 선생님이 거주하고 있던 초등학교 관사를 떠올려요. 보통 주말이면 거기에 사는 선생님들이 다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관사가 비어있기 일쑤였거든요. 또 거기엔 CCTV가 없고 한적한 곳이라 범행을 들킬 염려도 없겠죠. 그렇게 박 씨는 만취한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다른 공범이던 이 씨가 선생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네? 하면서 박 씨의 차량을 쫓아갑니다. 관사에 도착한 후 박 씨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술에 취한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소름 돋게도 밖에 있던 이 씨는 안에서 범행이 벌어지는 그 30분 동안 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박 씨가 나오니까 이 씨가 교대를 하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쯤 어렴풋이 A 씨의 정신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귓가에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빨리 나와.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바로 김 씨였습니다. 사실 앞서 횟집에서 박 씨와 이 씨, 이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김 씨는 박 씨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직 만취 상태인지 계속 물었죠. 박 씨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만취 상태니까 와서 좀 살펴줘야 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는 이미 관사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살펴줬는데 지금 이 씨는 안에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니까 살펴줬다? 이게 그들끼리 이제 성폭행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김 씨가 이걸 바로 캐치해서 곧장 관사로 향했고요. 이어서 피해자는 그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씨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또 한 번 성폭행을 하려고요. 이 파렴치한 범행이 무려 3시간 동안 자행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성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남기기까지 했죠. 새벽 2시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A 씨가 희미한 기억과 또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서 그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깨달아요. 수치심, 당연하죠. 그리고 두려움까지 엄습했는데요. 지금 이 외딴 관사의 이 새벽에 혼자 있는 그녀에게 저 악마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씨가 급하게 관사 문을 걸어 잠궜고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요. 성폭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몸을 씻지 않았고요. 그대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가해자들이 또 관사로 돌아온 겁니다. 아직도 그 성욕을 풀지 못했는지 추악한 짓 하려고 또 온 거야. 그나마 관사문이 잠겼다라는 걸 확인했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A씨는 서둘러 112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자 첫 배를 타고 목포에 갔고요. 목포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또한 피해자 몸에서 범인들 DNA 확인했고 이어 흑산도 관사로 가서 그들의 채모까지 확보합니다. 이게 성폭행을 입증할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이었죠. 이렇게 공범인 박씨, 이씨, 김씨까지 모두의 DNA가 검출됐잖아요. 근데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정작 가해자들은 무슨 소리냐 라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술에 많이 취한 선생님을 챙겨주기 위해서 함께 관사에 들른 거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 DNA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도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아니 왜 내 정액이 거기 있어?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판단해야 할 이슈가 있어요. 이게 우발적인 범행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일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사건에서 범행의 사전 공모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전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우발적인 성폭행이었다면 일반 강간죄가 적용이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요. 하지만 범인들 간의 공모,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특수 강간죄가 성립이 되면서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인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요. 박 씨는 관사를 찾은 이유에 대해 술 취한 피해자를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요. 이 씨는 핸드폰을 두고 갔으니까 난 그건 돌려주려고 간 거다 라고 말하고요. 김 씨는 피해자를 보살펴주기 위해서였대요. 다들 순수한 이유로 왔는데 마침 나체 상태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여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연락 주고받았죠? 그리고 망까지 봐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 CCTV,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박 씨와 이 씨 함께 각각의 차에 타긴 했지만 관사로 이동한 사실 파악했어요. 또한 박 씨의 첫 범행이 이뤄지던 시각에 이 씨가 망 봤다라는 것도 확인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김 씨가 전화 걸어서 지금 상태, 관사 어디 있는지 파악했다는 거 다 파악했어요. 게다가 사실 누군가는 범행을 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들 적극 가담한 점, 이걸 아주 나쁘게 본 거죠. 거기에 더해 전화, 문자, 이게 다 공모 사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세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목포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증거 채취를 위해서 그럴 거다라는 거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는지 박 씨의 횟집에서 다 같이 만나서 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경찰은 수사에 대비해서 미리 말을 맞춘 거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자, 재판이 시작되고 해당 관할이었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범죄를 계획적인 공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특수강간죄 적용했고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씩이 마땅하다고 구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요. 일부 흑산도 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이 범죄가 잔혹한 건 맞지만
가해자들이 보살펴야 할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좀 감경해 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는 겁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언론하고 진행한 인터뷰 내용도 가관이에요. 그렇게 젊은 여자 유혹에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냐? 공무원 처녀가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피해자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어요. 아니,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는 이거 자체도 폭력이에요. 말도 안 되죠. 물론 모든 주민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저것들이 인간이냐 난색을 표했지만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주민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측컨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었겠죠. 섬마을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주민들까지 그들을 감싸고 피해자 탓을 하는 이 열받는 상황, 이게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전 국민이 경악을 했고 강하게 비난을 퍼붓었어요. 이게 점점 여론이 격화되면서 아예 흑산도와 신안 지역의 이미지까지 훼손됩니다. 그래서 특산품 우리 절대 사지 않는다.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막 항의 글이 올라오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죠.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A씨의 신상 정보가 퍼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당사자께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른 교사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런 근거 없는 루머와 본질이 왜곡된 비난이 계속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A씨는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겐 이 자체가 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죠. 자,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서 1심 재판 결과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에게는 징역 13년, 박 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아마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주범격인 박 씨, 그 횟집 주인이 제일 낮은 형량을 지금 받았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박 씨의 죄질이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2명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씨의 경우는 그 성폭행 과정을 촬영했죠? 그거 아주 악질입니다. 과중처벌 받았어요. 하지만 김 씨의 경우는 아예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9년 전에 발생한 미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그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와. 그 사건 제가 잠시 짚어보면요. 9년 전이던 2007년 1월 21일 대전 갈마동에 살던 20대 여성의 집에 범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경찰이 범인 DNA 확보를 했고요. 동종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DNA가 일치된 사람은 없었어요.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202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에 이 흑산도 성폭행 사건으로 김씨 DNA를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9년 전 갈마동 성폭행 사건의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 갈마동 사건 당시에 김 씨는 성폭행 전과가 없어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렇게 1심 재판으로 형량을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항소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2017년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낮아져요. 앞서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김 씨는 징역 10년, 이 씨는 8년, 박 씨는 7년으로 대폭형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들이 이것도 과하다 라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거든요. 6개월 후 우리가 원하던 대반전이 펼쳐졌죠. 대법원이 상고심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이라는 건 앞서 1차, 2차 법원 판결을 깨고 다시 재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총 5번의 재판이 진행돼요.
법원의 2심에서 세 사람의 공모를 부정한 그건 아니지. 잘못된 결정이지. 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결국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2018년에 김 씨 징역 15년, 이 씨 징역 12년, 박 씨 징역 10년으로 최종 선고가 확정됩니다. 저 이렇게 안 됐을까봐 저도 마음 졸였어요. 그렇게 A 씨에게 악몽 같은 밤을 선사한 범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법의 심판이 내려졌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피해자의 침착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도 최대한 현장과 또 신체를 보존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또 전문가들도 그녀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게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일 수도 있고 또 혹여나 불필요한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한 제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면을 부각하고 싶었고요. 또 범인들 편을 들어준 그 가족과 지인에게 얼마나 이 범인들이 인간 이하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범인들이 나중에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와도 평생 동안 떳떳하지 못한 남편과 아버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8월 27일 아침 10시 신고가 한 통 들어옵니다. 서초경찰서죠? 여기 반포동 빌라인데요. 지하방에서 악취가 너무 나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며칠째 보이지도 않고요.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빌라로 출동을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문을 따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이 모습은 예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우선 좁은 방 안이 온통 피바다. 경찰들도 헛구역질하면서 코를 막았고요. 숨을 못 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바닥에는 막 구더기가 들끓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던 여성이 가슴에 부엌칼이 꽂힌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하 셋방. 악취 정도로 봐서는 이 시신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여요. 또 한여름이라 부패 상태도 심각했고요. 시신을 살펴보니까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온 몸에 7군데나 깊은 자창이 나 있더라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범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이렇게 깊숙이 칼을 꽂고 갔다? 이게 우발적인 강도살인보다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당시 32살이었던 마 씨. 수년 전에 이혼을 하고 반포동 지하 빌라를 얻어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없을 만큼 고립돼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나 좀 보니까 생전 마 씨는 이 서초구 일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수입이 변변치 못하니까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딱한 형편의 여성을 누가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을까요? 범인의 원한이 어디서 온 거냐고요. 경찰은 마 씨 주변 인물들 탐문 수사했죠. 생전 혹시 치정이나 채무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 없는지 조사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연인들은 어떨까요? 한때 마 씨에게는 사귀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격렬한 반대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애인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 머리카락 없어요. 그럼 뭘로 수사를 하죠? 수사는 계속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신에 칼이 꽂혀 있었잖아요. 그게 부엌칼인데 거기에도 범인 지문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평소 마 씨가 집에서 쓰던 평범한 식칼이었고요.
그나마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집안에 남아있던 여러 개의 족적입니다. 근데 또 이 족적이 245mm 사이즈의 여성용 슬리퍼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건 범인이 여성이란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아요. 가슴에 칼이 깊게 꽂힌 걸로 봐서는 범인은 힘이 센 남성이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요. 게다가 현장에 튄 그 혈흔들을 분석해 봐도 그 위치가 일반적인 여성의 키와는 일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족적들은 어쩌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슬리퍼를 신고 남긴 게 아닌가로 분석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범인은 범죄에 매우 익숙하거나 또는 상당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던 중 집안 한쪽 벽면에서 피해자 마씨의 게 아닌 타인의 미세한 혈흔이 극적으로 발견됩니다. 분석 결과 O형이에요. 근데 마씨는 O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부엌칼로 상대를 아주 세게 내려찍다 보면 그 충격으로 손이 칼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범인 또한 손에 상처를 입었을 텐데 이때 혈흔이 튄 것으로 경찰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지인의 제보도 접수돼요. 마씨의 사망 추정일인 8월 21일 낮 12시 반쯤에 그녀가 지인과 통화를 하며 남긴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지금 집에 가스검침원이 와 있어. 이거 결정적인 제보입니다. 경찰은 즉각 이 날짜에 이 집을 방문한 검침원이 누구였는지 찾아 나서요. 근데 이상해요. 가스회사에서 검침을 나온 내역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검침원을 가장해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지금껏 경찰의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면식범이라면 굳이 검침원으로 가장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경찰은 그전에 계속 면식범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깨고 경찰은 이 일대 동종 전과가 있는 전과자 또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마침 이 피해자가 살던 빌라촌 여기가요. 그 피해자 마씨처럼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아주 유의미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 반포동과 논현동 일대에서 비슷한 강도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다 보니 신고를 꺼린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범인이 도시가스 검침원을 위장해서 집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점점 좁혀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찾던 범인에 대한 실마리 얻었고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34살의 강씨. 근거가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로 이걸 찾았어요. 이 일대에서 그 강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유독 그 사람의 휴대폰 신호가 함께 잡혔던 겁니다. 심지어 그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돌연 번호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아주 수상한 행적을 보였고요. 이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은 앞서 다른 피해자들을 어렵게 설득을 했고 강간 사건과 관련된 정액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DNA는 정확히 강씨 것과 일치했어요. 서초구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 강간 범인이 강씨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경찰은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토대로 강씨의 행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 결과 충북 음성군 쪽에서 신호가 있어요. 천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그가 은신해 있는 곳을 찾아냈고 강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하긴 일렀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를 검거하자마자 확인한 건 혈액형, O형입니다. 그런데 검거된 강씨가 완강해요.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강남 일대의 피해자들과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워낙 강씨가 완강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피해자한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경찰 또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 설득해요. 다행히 극적으로 용기를 낸 한 여성이 협조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대질신문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강 씨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게다가 경찰은 그 마 씨의 살해 현장에서 채취한 미세 혈흔의 DNA 검사 결과까지 우린 증거가 충분해 라는 걸 막 들이밀었죠. 결국 그는 무너졌고 강 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마 씨의 살인사건은 물론이고 그동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강간까지 그가 자백한 범행이 무려 15건에 달합니다. 이건 마 씨가 살해된 지 43일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죠. 범인의 이름은 강인철. 제주도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로 상경한 뒤 유흥업소 DJ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별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다고 말해요. 이별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 그래서 너 진짜 범행 동기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사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여자들이 4차례나 집을 버리고 떠났다. 내 애인 역시 나를 떠나지 않았냐? 그래서 여자들에게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불쌍한 인생 살았다고 막 끼워 맞추기 같지 않나요? 어쨌든 첫 범행은 2001년 12월 13일 오후 5시. 범행을 계획하고 칼을 소지한 채 반포동의 주택가를 서성이고 있던 중에 막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 여성의 머리채 붙잡고 바로 칼을 들이댔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때 방 안에 또 다른 2명의 여성이 자고 있더라고요. 강인철은 이 3명의 여성을 모두 위협하면서 각각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하고 그 사이 금품도 챙기고 또 이들을 상대로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강인철은 짜릿함을 느꼈어요. 원하는 걸 모두 얻은 데다가 경찰 신고도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이후 강인철은 수차례 범행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꼬리를 잡혀서 체포된 적도 있었죠. 근데 청과도 없고 또 그 전에 모든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습니다. 감옥엔 안 가는 거예요. 이후 그는 논현동 거리에서 노점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또한 다른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현동에 밤이 되면 수많은 유흥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들을 관찰했어요. 그러다가 딱 타겟을 잡으면 그녀의 뒤를 밟습니다. 혼자 사는 거 확인했고 며칠 뒤 검침원을 가장해 그 집에 침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도와 강간을 일삼는 게 범행 패턴이 된 거죠. 그러다 2004년 8월 21일 낮 12시 30분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곳이 바로 마 씨의 집이었습니다. 마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요. 강인철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점검을 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마 씨는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사실 이날은 그녀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외출을 계획하면서 설레어 하고 있었는데 마 씨가 친구와의 전화 끊고 막 외출 준비를 했지만 끝내 그녀는 자신의 생일날 처참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강인철은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서 그녀를 위협했어요. 마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했는데 범인도 여기에 놀랐는지 흉기를 마구 휘두르게 되고요. 끝내 그녀를 살해하고 만 거예요. 사실 강인철에게도 이 살인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때 범죄는 많이 했잖아. 그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시 후 이게 마치 원한에 의한 살인 현장인 것처럼 모든 걸 위조한 거예요. 돈은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걸레 가지고 자기 지문, 족적 일일이 다 닦아냈어요.
이때 일부러 마씨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족적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현장 위조가 다 끝나고 자기 신발, 여기도 피가 묻었잖아요. 욕실에서 깨끗이 피를 닦아낸 후에 이 집을 빠져나옵니다. 와, 이게 초범 맞아요? 강인철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는 결코 그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증거를 인멸하는 흔적이나 현장을 조작하는 정황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지능적이지 않았나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평소에는 어땠을까? 이런 조짐이 없었을까? 놀랍게도 범행 당시 강인철은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들 이래요. 아, 인철이요? 걔 되게 차분하고 되게 순한 앤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흉기 들고 돈 뺏고 여성 강간하고 연쇄 강도짓 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놈이에요. 이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나 봅니다. 근데 더 충격인 게 뭔지 아세요? 애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훔쳐온 돈으로 애인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줬고요. 정말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당시 강인철은 경찰들 사이에서 제2의 유영철로 불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잡히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거예요. 결국 그는 살인 그리고 15건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게 2004년이었으니까 20년이 지났네요. 그렇다면 강인철이 만약 모범수로 조용히 생활했다라는 가정하에 어쩌면 머지않아 가석방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는 교화되었을까요? 교화되었다고 한들 그가 당신의 이웃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일날 마씨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유족이 없어서 오죽하면 담당 형사들이 위령제를 대신 치러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위령제를 지내고 난 뒤부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거 아니냐라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결국 강인철을 검거했고요. 정말 그 위령제로 그녀의 영혼이 위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